그러면 현대 이제 그런 학자들의 말도 종합하지만은 의과대학이나 의사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연구를 여지껏 해왔어요. 인간의 마음은 인체 중에도 머리, 대뇌의 기능과 관계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게 되고, 거의 뭐 상식적이지만은 의과대학에서 다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애들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마음이 결정되려면은 처음에 인간이 인체 중에 뭘 가지고 나왔나요? 태어날 때. 예? 눈, 또 눈하고 코, 또 귀, 또 혀, 또 피부.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간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눈, 귀, 코, 혀, 또 피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오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게 있죠? 예. 보이는 거는 무엇이 있구나, 시계가 저 있구나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 갖다가 지각이라 그랬어. 지각. 퍼셉션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오. 지각.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지금 듣는 거, 또 코로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거, 또 피부에 뭐 지레가나 기어가나 안 가나 느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오간을 가지고 인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요 오간이 인간을 말하자면 초소의 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지내가나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최초의 자극은 요 오간에 있다. 지각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뭡니까? 코로 냄새 맡고, 또 예? 귀로 듣고, 또 혀로 맛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인간은 아하,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 냄새 맡는 거는 사람이 잘 맡나요? 개가 잘 맡나요? 개요. 개가 냄새를 잘 맡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냄새 맡는 이게 사람보다 훨씬 발달돼 있어. 안에 코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뭐 자세한 해부학적인 얘기를 내가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개는 수십 리 밖에서 냄새 나는 것도 알아요.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제일 발달한 게 뭡니까? 머리요. 머리가 발달돼. 이 5가지 중에는 뭐이 발달? 눈이 발달됐어, 인간은. 왜 인간 눈이 발달됐냐?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 언제 일어섰습니까? 기어다니다가 언제 일어섰나요? 100만 년 전에 일어섰어. 일어서다 보니까 멀리 보여.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보다도 멀리 보이니까 눈이 발달된 겁니다. 인간은.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각으로 오는 게 마음의 시초입니다. 마음의 시초라. 근데 이때 잘못하면 지각장애가 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지각장애. 지각장애. 그러니까 지각장애 오면 저기 뭐 시계인지 뭔지 모르고, 알겠습니까? 또 사람도 뭐 크게 보이다가 작게 보이다가. 네. 근데 이거는 눈으로는 똑똑히 보이도 마음으로 또 헷갈리게 하는 점도 있긴 있어요. 마음으로 지각장애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들어오면은 카그니션이라 해가지고 인지하는 게 옵니다. 한번 따라해줘요. 인지. 인지라는 거는 밖에 있는 게 들어오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아, 뭐이 들어왔구나. 무엇이 보이는구나. 뒤에서 하는 게 다 있어. 가령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에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어. 그걸 한 바퀴 돌아요. 돌아가지고 뒤에, 머리 뒤에 가서 베깁니다. 이것이 사진 찍을 적에, 여러분도 사진 찍죠?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찍으면은 돌아가지고 뒤에 찍히지 않마. 그 이론과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간으로 들어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걸 인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인지. recognition, cognition. 그래서 사람들은 지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인지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니까 빛이 있더라든가 해가지고 기억이 발달합니다. 기억. 메모리. 그 기억이, 그러니까 인지된 걸 머릿속에 두었다가 아하, 전에도 산에 가니까 산에 먹을 그 과실이 있더라. 내가 작년에도 갔을 때 따먹었다. 그런 걸 기억해요. 기억을 하면 좋나요, 나쁘나요? 좋죠. 훨씬 좋죠. 기억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생겨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요 히포캄퍼스는 이런 데 베껴요. 딱 저장이 돼. 기억이. 그 다음에 기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감정.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어머니 젖을 먹었을 때 나는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더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젖만 보면은 먹으려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기억을 해서 그래. 그 어른이 돼도 젖을 먹으라는 사람이 있죠. 젖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건 뭘 먹나요? 담배를 피워.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이거는 어릴 때 젖을 먹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젖을 못 먹어 나는 죽는다. 이런 사람은 담배를 계속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이래 하는 겁니다. 예, 그건 기억 장치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눈, 코, 귀로 들어온 것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보자 하면서 내가 지금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어떻게 한 먹나? 바로 눈앞에 사과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는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사과를 먹나요? 예? 전에 내가 산에 갔더니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더라. 그걸 생각해 내거든. 그러면 생각만 해가지고 따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거기 가야 되죠. 가려면 뭘로 가야 됩니까? 예?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래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먹나 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 한번 따라해보죠. 사고. 인간은 사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고를 하죠. 이거는 이런 연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사과를 먹으려면은 재작년쯤 어느 수락산에 가가지고 그 사과나무에서 따먹기가 좋더라. 그럼 거기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사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고를 하고 사과를 따먹고 이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사과를 따먹어야 되나 또 사과 대신에 내가 배를 먹으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배도 없으면은 차라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어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에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의지. will 하는 게 생겨요. 한번 따라해보죠. 의지. 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의지가 생기는 거지.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가 초등학교 학생 보고 너 커서 빌어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되라 하나요? 커서 무엇이 되라고 하나요? 대통령 되라. 또 장군 되라. 또 판검사 되라. 뭐 이런 소리도 하지. 그래서 어린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보고 부모가 막 심어줘. 너는 뭐이 되라. 그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돼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죽으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과외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과외하고 태권도 하고 별의별 걸 하는 것도 부모들이 심어주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의지라. 그러니까 의지 후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다가 보면은 내가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라면도 먹고 잘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낀가? 자식들을 결혼시켜 놓고 그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손자들은 열심히 봐줘야 되나 안 그러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겠죠. 거기에서 인생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관. 혹은 생사관이 있다.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이데올로기.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인생관, 생사관, 이데올로기. 맞아. 가치관. 인간은 그냥 라면만 먹고 밥만 먹고 취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이래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을 이래 살아갈 것이다. 그게 인생관이고 또 근대 사회에 와서는 그게 이데올로기이기도 해요.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죽겠다.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언제 강의를 한번 하겠는데 서양에 왜 이데올로기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예, 오늘은 인간의 마음은 뭐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 2, 3, 4, 5, 6, 7을 통해서 차차 자기 마음 속에 생겨나는 게 마음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생겨나는 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래서 생기는데 사람에 따라 다 같나요? 다르나요?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형제간도 다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은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해방될 때 1945년 때 한국인 마음과 박정희 장군이 한강을 건너와서 근대화를 할 때 마음이 달라요. 김영삼 씨가 민주화를 할 때 마음과 지금 마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애국적일지언정 공산주의다 뭐다 특수한 이념을 가진 놈을 뽑아 놓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알겠죠? 또 현대의 정신의학은 인간의 마음도 이래 했지만은 지금 물리 화학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인간은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는 생화학적인 연구가 많이 됐어요. 생화학적 연구. 그 사람들이 우울할 때는 밥맛도 없고 우울하면 여기에 무엇이 나오나요? 도파민이 나온다.
기분이 좋아질 때는 세로토닌이 나온다. 또 화가 나면 노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뭐 이런 뇌 속에 어느 부위에 보니까 빨간이 나오더라. 연구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돼 있어. 처음에 내가 1959년에 미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그 지금 80년, 90년, 2000년 보니까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 그래, 우리가 웃을 때는 뇌에서 멋이 나온다, 물질이. 화를 내니까 멋이 어디서 나오더라. 이 밝혀져 가지고, 요럴 때는 요걸 막으려면 뭘 막습니까? 가지고. 뭘 가지고 막나요? 무슨 약이죠? 항우울제, 항우울증약, 한정신병약, 항헛소리약. 예? 이런 각종 약이 지금 발달됐어요. 미국의 제약회사가 한국의 교육부 예산보다 커요. 그만큼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내가 1959년에 미국 갔을 때는 정신분석 치료를 많이 하고 있었어. 뭐 뉴욕이나 워싱턴, 시카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는 다 정신분석했어요.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전부 만나보고 왔어. 그런데 지금 어떠냐? 1960년, 70년, 80년 넘으면서 정신분석 치료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주로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밥맛이 없습니다. 또 월경할 때 월경통이 있습니다. 이러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앉혀놓고 물어보고는 약을 줘. 요거 한 보름치 먹고 오라.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이 미국 가서 그걸 배우고 왔어. 그래, 그 전에 정신분석 한 거 이런 거는 미국서도 안 하니까 전부 약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보고는 그럼 잠이 안 와요. 그럼 요거 먹어보시오. 약으로 다 해요. 약으로. 그 약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때 효과는 좋겠나요? 나쁘겠나요? 예? 그때 효과는 귀신처럼 좋아요. 그러나 약 끊으면은 바로 증상이 또 시작돼. 약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약을 먹으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꼭 같은 정도로 약을 먹으면은 또 고마워요. 고마운데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이 자꾸 많아져요. 많아져. 나중에 저쪽에 기도원에 가서 의사도 아닌 사람들한테 약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가 또 어떤 할머니는 어젠가 그저께 테이블에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맞았는 것 같대. 약을 잘 안 먹는다고. 그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대. 그래서 그래 하다가는 요단강 건너가 버려. 내 눈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략 반 이상, 좀 과하게 잡으면 3분의 2 이상이 그 코스를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결국 세브란스에서 안 보이면 국립정신병원에, 국립정신병원에 안 보이면은 기도원에, 기도원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되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코스를 밟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난 20년간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 걸 나는 관찰하고 있어. 관찰하는데 왜 나는 관찰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약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길이 있나 하는 걸 내가 연구해 왔어. 지금까지 40년 연구 끝에 고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고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렇죠?
이거 고칠 수가 있어. 약은 극히 적게 써야 됩니다. 극히 소량을. 배합을 잘 해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하면서 쓰고, 주로 뭘로 가지고 치료해야 됩니까? 예? 주로, 정신분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통찰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프로이트 이래 서양의 정신분석 이론이 많이 발전돼 왔다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써야 됩니다. 프로이트 이래 그의 제자들 모든 학설들을 종합해가지고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거는 뭐 학자 만드는 데는 아니지만은 알기 쉽게 내가 영학을 한말로 말하면 병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후에 약간 상처가 있으면 고치기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쉬워요. 뭐 예를 들면 학교 갔을 적에 급장을 하다가 급장이 떨어지고 5등 했다. 이래도 잠이 안 올 수가 있는데 간단한 병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요 밑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좀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크면서 병을 키워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특히 오늘 한국 사회.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꼬이고 꼬여요. 꼬이고 꼬이고. 고치기가 쉽겠나요? 어렵겠나요? 보통 어렵질 않아요. 보통 어렵죠. 이거는 물론 약을 쓰면 금세는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치료는 요 꼬인 채 두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게 꼬인 걸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풀기가 쉽겠나요? 어렵겠나요? 쉽지 않아요. 나도 실제 해봤어요. 지난 50년간 이것만 내 연구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더 거기에다 어려운 거는 반드시 뒤에 부모가 있어. 부모가. 이 치료 중에 부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치료에 협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예? 겉으로는 치료한다고 데리고 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가면 전부 방해를 합니다. 야가 하나하나 풀리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방해 짓을 해. 막 초를 치고, 야야, 뭐 매일 갈 필요는 있나, 병원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도 뭐 한번 줄이 먹어보라. 그래도 저는 의사 선생을 믿는데요 하면 그 사람도 뭐 돈 벌려고 그래 앉았지 뭐 믿겠나. 실실 이런 초를 쳐. 그러니까 풀어나가다가도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치료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내가 겪게 됐어. 특히 이 병원에서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정법원에 가보고 완전히 알았어요. 가정법원에 내가 1966년부터 작년까지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내가 봤어.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면 죽는다고 따라다니던 것들이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이혼하러 온 것도 있어.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지금 가정법원에 가보면 양쪽 줄에 전부 다 변호사하고 앉았어. 남자 편 변호사, 여자 편 변호사. 다 앉았어요. 그래, 아무 개씩 들어가면 양쪽 다 들어와요, 변호사. 그래서 조정의원이 실컷 같이 살도록 조정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나가서 변호사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 말 들을 게 뭐 있나? 당신이 2차 판에 돈이나 왕창 가지고 이혼했다가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런 남자밖에 없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돼요, 지금. 가정법원도 힘듭니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법원의 부모가 이혼 재판을 받으러 올 때 보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그 아이가 재펴와요. 소년 법정에.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의견이 일치돼야 되나요? 의견이 갈라져야 되나요? 일치될 적에 치료가 돼요. 일치될. 그래, 아버지는 동쪽으로 가자 하고, 어머니는 그게 아니요.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 치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여요. 하도 환자를 많이 보고 또 가정법원에 재판하러 오는 저 부부를 보는데 그 전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내가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 악마 같아.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 다음날 부인을 또 만나가지고 들어보면은 남편이 그런 흉악한 놈이 없어요. 때려 죽일 놈들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현대, 아까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얍삭한 모습들입니다. 조금만 좋다가 막 헤헤하고, 조금만 싫으면 막 저놈이 전에 신혼여행 갈 때 나를 때렸다 하고, 별 소리를 다 해. 보면. 그 때문에, 아까 본인의 당사자의 마음이 꼬일 적에, 이걸 다 풀어줘야 치료가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꼬인 걸 푸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핀셋처럼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쉽지 않는 데다가 부모는 또 방해를 하고 앉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있고 어렵다는데. 그래서 내가 연구 끝에 정신분석 치료가 기막힌 치료인데 여기에 동양정신을 갖다 붙이면은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통찰 분석 치료를 만들어내었다는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 내가 워싱턴에 가보고 59년에 통찰 분석 치료를 왜 만들려고 했겠느냐? 그 몇 가지 이게 있는데, 첫째는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는 의사 하나, 환자 하나가 한 분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55분 걸려요. 그 종치만 55분 만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치료 비용이 비싸고. 또 의사는 하루에 몇 명 봅니까? 네? 최대 봐도 7명 이상 못 봐요. 변소를 안 가고 봐도 7명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꼬박 얽매여 있는 치료는 안 되겠구나. 의사가 얽매이지 않고 하는 법이 없는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오래 걸린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을 때 정신분석 치료는
의사가 얘기를 합니까? 환자가 얘기를 합니까? 1시간 동안에 대부분을 환자가 얘기해요. 서양에 가보니까. 환자가 얘기해요.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나도 그런 걸 해봤어요. 서양에서 하는 대로. 해보니까 환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향이 생기겠나요? 반복적인 소리를 해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뭐 동대문에서 주사를 맞았더니 주사 쇼크에 걸렸다. 그 소리를 하루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와서 또 그 소리를 해. 주사 쇼크에 또 걸렸다. 같은 소리를 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대개 보면 질이 멸렬한 소리예요. 질이 멸렬. 리단던트. 그래요. 대개 환자가 얘기를 하는 걸, 서양에 하는 걸 보니까 같은 소리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치료에 진전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치료에 진전이 없어요. 매일 시간만 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알게 된 거는 서양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할 때 프로이드 때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이거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앉았다 하는 거는 프로이트에 누가 알게 됐나요? 예? 프로이트의 후학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후학들이 여기는 무엇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고 후학들이 다 오늘 밝혀냈어. 지금 120년 동안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앉았다 하는 건 다 알았어요, 우리가. 다 알았어. 프로이드 때는 무의식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은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앉았다 하는 거는 몰랐어. 그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로이드의 제자들, 또 지금도 워싱턴, 뉴욕, 파리, 런던 모두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프로이드 때보다 많이 밝혀졌겠나요? 안 밝혀졌겠나요? 거의 밝혀졌어요. 프로이드 때는 몰랐던 게 다 지금 알게 됐어. 뭐 성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원인이. 원인이 다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무의식을 거의 다 알았는데 계속 의사가 듣고 앉았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럴 필요를 느끼나 안 느끼나요? 계속 듣고 1시간씩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알아요, 이제는. 프로이드 이래 130년간 여러 논문들이 수천 편이 나왔어. 우린 그런 걸 다 읽고 알아요. 또 눈을 깜짝깜짝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 또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사람도 있지 아마. 왜 뜹니까?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 달달 떨어.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120년간 우리 선배들이 연구한 걸 보고는 무의식을 더 이상 1시간씩 앉아서 안 들어도 알아요, 벌써. 하물며 자기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 마음은 벌써 바닥하면 알아. 정신분석 130년 동안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알게 됐어. 그럼 무의식의 본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구태여 정신분석 치료에서 한 것처럼 계속 의사가 1시간씩 듣고 앉았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프로이드나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는
의사가 적극적입니까? 환자가 적극적입니까? 예? 그 치료할 때 환자가 주로 말하죠.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끈다는 걸 알게 됐어. 이 병에 대해서 의사가 잘 아나요? 환자가 잘 아나요? 예? 의사가 몇십 배, 몇백 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주도를 해야 돼. 의사가. 그리고 환자가 주도하는데 따라다니다가는 몇 년 걸리고 심지어 몇십 년 걸려요. 그런데 의사가 주도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대리스님대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 그 환자가 마음을 상하면 안 되니까. 다시 보자,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 내가 해석을 빨리 합니까? 천천히 합니까? 예? 빨리 해주죠. 듣는 환자가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나쁠 때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나를 몰라서 그러신다고. 내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다 받아들이는가 봐라, 용용. 이렇게 하고 앉은 사람도 있어. 맞아. 그러나, 빨리빨리 말해줘야 돼. 나중에 뭐 어찌 될 값에. 해주면은, 나중에라도 반성을 해서 고쳐요. 그래서 프로이트식으로, 서양식으로 1년, 2년 기다렸다가 한마디 해줘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섯 번째 또 깨달은 게 있어. 그건 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떻다고 그랬나요? 예? 7가지 점이 다르다는 걸 내가 또 깨달았어. 연구해보니까. 7가지가 다른데, 이 다르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한국의 학자도 모르고, 서양 사람도 모르고, 일부 융이나 막스 베바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은 좀 하긴 했지만은, 막상 동양인과 서양인이 무엇이 다르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좀 볼 때. 그건 내가 연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분명히 7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다 중요한 거는 오늘날 정신병이라는 거는 동양의 병이라고 그랬나요? 서양의 병이라고 그랬나요? 서양의 병이 노이로제고 더 심하면 정신병입니다. 동양 정신에는 정신병이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헛소리 하는 사람은 한 군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 한 군에. 우리 어릴 때 외정 때도 내가 보면은 정신병이 극히 드물었어. 드문데 이놈의 정신병이 우리 의과대학 내가 58년에 졸업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의과대학에 서울대학이고 없었어. 거의 없었어. 정신과라 하면 밥 굶는다고 환자도 없는데 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학생 때부터 정신과 책을 5권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 내가 정신분석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정신과 의사가 되고 또 내가 책을 내가 출판기념회를 운영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동기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했거든. 그 놀랍게도 우리 동기 중에 정신과를 3사람이 했어요. 동기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정신과를 안 했어. 전부 외과, 산부인과 이런. 또 정신병도 없었고. 그랬는데 박정희 근대화, 김영삼 민주화, 김대중 6.15 겪어오면서 지금 전 한국이 정신병화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신병
병동처럼 돼 있어. 병동처럼. 내가 정치학계고 뭐 통일학계 가보거든. 멀쩡한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영 맞지 않는 소리를 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을 해. 조기 뭐 언제부터 나를 고려했다고 막 시작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저기 또 나를 비웃었다고 이렇게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늘 한 사람 보고 말하죠. 오늘 참 훌륭한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왜 좋아합니까? 애정을 준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부 애정을 못 받아서 기갈증이 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또 자기 마음도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 먹고 다르고 저녁 먹고 또 달라지고 이게 에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양과 서양이 다른 데다가 너무나 급격하게 서양이 우리나라에서도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이로제가 일어났다 하는 걸 알고 그러면 고치는 길은 서양식으로 고치지만은 무슨 정신이 필요하나요? 동양 정신을 갖다 넣어야 고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동양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잘났더라도 못났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남보다 성공을 못했더라도 그래도 하늘이 이래 하시는 거지 받아들이고 이게 동양이 하는 거라. 그 동양 정신을 부어주어야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